네, 지난주에 미국 증시 움직임을 두고 반비와 고질라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주말에는 결국 반비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따라 비관론자들이 경고했던 붕괴론 예측은 빗나갔고요. 다우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무려 4,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10월 한 달 동안의 금융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를 두고 반비, 고질라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반비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린 것 같아요. 예, 방송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요.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고 이렇게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지난 주말에 한 2% 이상 올랐죠. 그래서 10월 달 이렇게 보니까 4,000포인트 넘었어요. 예. 정확하게 4,150인데요. 방송 전에 그 전환께서 1976년 이후로 10월 한 달간의 그 가장 최고 상승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다우지수가 한 4,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달 들어서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그 험난한 길을 걸을 거로 이렇게 봤던 것이 빅테크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 아니겠습니까?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한 달간 5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켓워치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이렇게 증시가 많이 그 비관론, 붕괴론도 불구하고 1976년 이후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은 뭐 이렇게 10월 달 들어서 이제 악재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네. 경기 침체라든가 뭐 영국발 위기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중국의 경제 봉쇄라든가 이런 악재를 극복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해서 이것을 스텔라 랠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스텔라라는 표현은 좀 잘 아시겠습니다는 F1 경기에서 각종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챔피언이 됐을 때 그걸 스텔라 챔피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마켓워치에서 그 표현을 10월달 각종 악재를 극복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스텔라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은 아까 이영 캐스터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11월 초에 FOMC 이제 이게 첫 고비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11월 8일에 그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중대한 일정이 그 두 개가 있는데요. 12월은 뭐 FOMC는 내년도에 그 통화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12월이 그 장세에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1월이 그 가장 뭐 11월 해봐야 내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단기 흐름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워낙 그 10월에 이 스텔라 랠리라는 표현을 쓸 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땡스기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땡스기빙이라든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렇게 문제가 팬데믹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그 땡스기빙이라든가 크리스마스도 특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기대가 맞물려서 10월에 스텔라 랠리가 올해 땡스기빙에서 12월에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쪽의 얘기도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워낙 3년 동안 이렇게 짓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생각만큼은 붕괴론이라든가 비관론자에 비해서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옥토버 서프라이즈 관련해서는 인플레 서프라이즈 얘기가 좀 있었죠. 근데 인플레 서프라이즈는 9월 달에 CPI라든가 근원 CPI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투자 심리를 그 개선시킬 만큼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4,000포인트 다우지수가 올라간 데 있으면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속해 있는 그 민주당에는 도움될 것이다. 네. 이 측면에서 올해는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스탁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도 이렇게 지금의 증시 상황을 반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증시 이외의 다른 시장 움직임은 또 한 달 동안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달러 가치 움직임이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 붕괴론과 함께 많이 나왔던 것이 특히 국내 입장에서는 원달러 일 급등세 이렇게 해서 1,600원, 2,000원 선이 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보면 증시 붕괴론과 함께 킹달러 얘기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나왔었고요. 어느덧 이 킹달러 문제가 갓달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것도 외환에 그 전문했던 사람이 뭐 공영방송에서 뭐 갓달러 이런 얘기 있고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우리가 이게 114대, 장중한 때는 115에 근접했던 모습이 지난 주말에는 110대에서 안정하고 그 직전에는 110도 무너져서 109까지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두 가지 요인이 결부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이렇게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페로티까지 폭락해서 일부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 페로티가 회복됐었죠. 예.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 소폭 페로티를 다시 붕괴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는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페로티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에 유로당 0.94달러까지 떨어졌던 페로티가 유로화가 페로티를 회복했던 것도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인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달러 인덱스의 약 12%를 차지하는 영국의 파운드화도 한때는 페로티 붕괴 우려에서 이후에 영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이게 파운드당 1.16달러대까지 회복됐던 것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 국내 시장을 한번 볼게요. 국내 시장도 9월 말에 장중한 때 1,448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1,500원 조만간 넘는다. 1,600원, 2,000원까지 나왔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1,425원으로 달러 인덱스 정도는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440원대에 뒤늦게 달러를 투자했던 분이 크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전체로 보면 많은 금융시장 중에서 10월 달에 증시와 외환시장이 관심이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달 등장했던 증시 붕괴론 예측이 전혀 빗나간 것을 두고 큰 흐름을 읽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우리가 붕괴론에서 76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은 커다란 먼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붕괴론이라든가 이런 비관론지 보지 못한 이런 대형적인 호재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영국발 금융위기 문제가 9월 달에 이렇게 상당히 세계 증시를 이렇게 흔들어 놨습니다는 영국이 트러스 사임 이후에 사실 리스 순회까지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긴박했습니다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극복할 정도로 빨리 영국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 가장 첫 번째 10월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의 안정을 켰던 큰 요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지금 전쟁을 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동절기를 앞두고 푸틴이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다 하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애국심 이런 것이 푸틴을 더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푸틴의 핵단추 가동 문제 이런 것은 지금 러시아 내부의 저항감이 워낙 많다입니다. 이쪽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러시아의 핵단추는 사실은 핀란드 근경, 그다음에 이 흑해 연인인데요. 이게 요격이 되면 대부분 다 러시아 영토로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러시아 내부에서 지금 여러 얘기 나오고 있는 푸틴의 핵단추 가동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보다도 향후에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수가 되겠죠.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의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다우지수가 4,000포인트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중반 이후에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랐죠. 지난 주말에 다우존스 지수가 800포인트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4,000포인트 중에 지난주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비관론자들이 이렇게 보지 못했던 시진핑 영수 체제가 된 이후에
지금 차이나 런이라 얘기가 나올 만큼 일단 중국을 떠나고 보자. 예. 어디 항방은 모르지만 일단 떠나고 보자. 이 쉘터 자금, 일시적 피난처 자금이 어디로 갔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쪽으로 활리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미국 증시를 올리고 일부에서는 그것이 한국 증시를 올리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증시 붕괴론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상과 같처럼 붕괴론이 나오지 않았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에서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10월에 이렇게 76년 이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은 이런 커다란 변화, 붕괴론자들이 얘기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가 지금 작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10월에 미국 증시 흐름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미국 내부적으로도 호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변화와 함께 항상 미국 내부에서도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한국경제TV에서도 발빠르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아무래도 매크로 사이드는 10월에 3분기에 미국의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었죠. 근데 속보치의 내용이 3분기에 2.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 역성장했던 이런 거에 탈피했던 측면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게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10월에 장세에서 보면요. 대부분 다 미국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빅테크 업종들을 중심으로 올라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3대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도 네. 역시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다우지수에 많이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3분기 성장률을 호재다려 보이겠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닛 앨런 비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사실 그 소비가 건전한 점을 들어서 미국 경제가 침체 아니다. 물론 시장이라든가 다른 학계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전적으로 동감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에 제닛 앨런이 소비의 건전함을 들어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는 이 측면도 지난 주말에 다우존스 지수를 80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고 지난 한 달간의 다우존스 지수가 3대 지수를 상승세를 주도했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분기 어닝 시즌이죠. 3분기에 어닝 시즌이 10월 달이 되는데 금융주라든가 이런 측면은 사실 괜찮을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초반에 발표했던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은 좋았었죠. 근데 3분기에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이 빅테크 업종이죠. 빅테크 업종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된 거를 보면 비관론자 얘기와 달리 상당히 어닝 쇼크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S&P가 구성 항목의 이렇게 500개 기업들 중에 약 한 25% 이상이 이제 발표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대부분 다 빅테크 업종들이 지난주에 그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부 월가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는 마무리됐다. 네. 아직도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지만 대부분 다 빅테크 업종의 상징성을 그만큼 준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까지 S&P 구성 항목 이렇게 발표됐던 것 중에 약 74%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상당히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도 매크로 사이드의 그로스 서프라이스와 함께 어닝 서프라이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 증시에 상장되는 이렇게 업체 중에서 빅테크 상징은 아무래도 애플과 인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플과 인텔이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렸던 배경이 된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 증시가 호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은 이렇게 모습을 보인 것도 10월에 미국 증시를 흐름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은 간과하지 말아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가운데서는 빅테크 업종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떨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25일에 우리가 이제 알파벳과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27일 관건이었었죠. 27일이 아시겠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됐는데요.
사실 예상은 증시 비교론자는 3분기 실적이 봐라. 왜냐하면 강달러에 그다음에 중국 판매 부진에 네.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판매 부진과 또 리나칸의 반독점 규제 이 대목이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3분기에 빅테크 업종들이 비교적 괜찮은 데에는 중국 판매 부진은 당초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 문제, 이 문제가 3분기에 의외로 좀 정도가 좀 약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빅테크 업종들은 고용 시장에 있어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발표되는 11월 달에 11월 달에 발표되는 10월 실업률도 지금은 9월 달에 3.5%에서 한 3.6%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회계 연도의 둘째 연도에 이렇게 보면 실업률은 고용 사정은 미스매치 부분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올라가더라도 예. 3.5%에서 3.6% 정도 올라가는 수준은 완전 고용 수준이다. 3.5에서 3.7% 정도 완전 고용 수준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닛 앨런이 완전 고용 문제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는 얘기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그 고용 문제, 임금 상승률 문제에선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이 IT 분야에서는 그렇게 둔화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임금 상승률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소비자 물가 상승은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9월 CPI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정체되고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PCE 물가 상승률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1월 페드 회의 직전에 지금 고용은 문제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PCE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전년동월비나 전월비나 예상과 달리 이렇게 플랫하게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페드의 그 피벗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인데요. 사실상 임금 상승이 둔화됐지만 IT 분야의 임금 상승이 그렇게 둔화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금리 분야, 그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이 전가가 사실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리나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중간 선거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킨 측면이 였고 빅테크 업종의 수익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27이 가장 관심이었던 애플과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아마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예상할 때도 이제 아마존은 한물 간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예상보다 더 하절돼서 아마존의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인 속에서 네. 빅테크 업종들이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린 데는 역시 애플의 상징 효과, 그다음에 인텔의 상징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의 모습 보면 애플과 인텔의 주가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높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애플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지금 전개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오늘 정 PD께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네요. 저도 이제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7%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제1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이전에 부진했던 빅테크 업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 이렇게 들어서면 내일부터 사실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계절적으로 땡스기빙 뭐 이렇게 해서 랠리 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땡스기빙은 랠리가 이제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쪽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상당히 스폰 세식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는 미국 내에서는 상당 부분 엔데믹에 대한 3년 만의 특수 이런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절적으로 분명히 지난 그 2000년과 2001년, 2021년, 2020년과 2027년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관건은 역시 페드의 그 POS에 대한 기대죠. 예. 이것이 이제 연말 장세를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전제 조건에 있어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미 POS를 실현해 나간 상태고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금리 인상폭을 0.75에서 0.5% 둔화시켰죠. 그리고 ECB 회의가 예상대로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습니다는 향후에서 보면 인플레 부분에 상당히 진전이 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감안해 본다면 역시 인플레를 중시하는
페드 ECB의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가 진정되면 금리는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돼 있기 때문에 브라더급과 캐나다는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양대 ECB 같은 경우에도 속도 조절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의 그 페드의 피벗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회의는 크게 변화는 안 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페드가 독립성이 있고 그다음에 중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11월 8일 날 중간선거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증시 흐름을 확 꺾일 만큼 이렇게 사실 그 시장에 깜짝 낼 만한 금리를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0.7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시카고의 페드워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11월 8일 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때는 네. 연말 장사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게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그래서 오늘 정도에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만약에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10월 달에 증시 분기론과 달리 한 10% 이상 미국의 그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좀 실현해 주십사.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주가가 이렇게 10% 정도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도 실현해 주고 뭐 언젠가는 떨어진다면 떨어지겠죠. 근데 시장의 흐름을 잘 봐서 그때그때 투자자들이 안내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10% 이상 될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제 차익 좀 실현해 달라 하는 쪽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주말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죠. 사실 그 낸시 펠로시 미국의 이렇게 권력 서열에서 보면 3위 정도 해당되는데요. 하원 의장이 지금 민주당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원 의장의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의 피사 사건. 원래는 이제 낸시 펠로시를 겨냥해서 그렇지만 사실 중간 선거의 선거 자금 문제 때문에 이게 되게 안 계셔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피스당했는데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옥토버. 과거 2017년 이때도 마지막 10월 30일에 FBI의 사건 때문에 트럼프가 옥토버 서프라이즈 당선이 됐던 네. 모습에 비유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중간 선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10월의 차익 실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변수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올해 연말 분위기는 연준의 피봇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실제로 그럼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 피봇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시장에서는 분위기는 네. 피벗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10월에 그 국채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9월 말에 이렇게 어렵게 증시 비관론이 나왔던 이 배경에 있어서는 역시 4.2% 공포였었죠. 그래서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4.2%가 넘다 보니까 이 4.2%는 아시겠으면 미국이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리먼 사태까지 할 때 미 국채국가 금리가 4.2%를 넘으면서 사실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이 되면서 그것이 글로벌 금리 위기로 데낀 낙인 효과가 있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시겠습니다는 9월 달에 영국발 금리가 되면서 이 길트채 영국의 10년채 금리가 네. 역시 4.2%가 되면서 영국발 금리를 증폭시키면서 미국과 국제금리 양대 중심지는 역시 미국과 영국이지 않습니까? 4.2%가 이렇게 넘는 상태에서 굉장히 증시가 아주 블랙데이를 연출했고 10월에 증시 붕괴론을 나오는 사태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한 4%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그 길트채는 4% 밑으로 떨어져서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단기간의 금리차가 역전되는 상황인데 초단기물인 3년물과도 금리차가 역전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그 시장의 반응으로 이렇게 볼 때는 올해 그 두 차례 연준 회의가 됐습니다는 지금은 사실 그 11월 달에는 0.75 가져가고 12월 달이 지금 0.5%냐 0.75냐인데요. 페드의 이렇게 시카고의 페드 워치를 보면 9월에 이렇게 12월까지 경우에 따라서 0.75까지 가져가겠다 하는 얘기가 9월 회의 이후에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카고의 이렇게 선물 거래에서 보면 처음으로 지난 주말에 PCE 그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전년비 플랫하게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감안해봐서 제네럴의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회의에서
0.75 가져가는 것은 지금 한 35%, 40% 이게 이제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35%, 40% 나오고 그다음에 0.5% 가져가는 것이 50% 정도가 가깝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0.5% 정도로는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사실상 연말 장세에는 괜찮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전도표가 없죠. 11월 달에 네. 낫플러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가 확인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11월 이후에 장세는 페드의 피벗에 대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질문 7번과 8번을 같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11월 증시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연준의 피복 기대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